통신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경망을 구성을 해서 실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일단 결과까지 얻어 보고 평가도 해 봤습니다. 한 사이클을 이제 다 돌긴 했는데 여기서 빠진 것은 이제 학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4 장의 학습으로 가서 이게 인제 제대로 신경망으로서 인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이제 그런 과정을 인제 같이 인제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보시면 인제 이 교재 100 페이지와 102 페이지에 있는 코드랑 상이하죠. 근데 get data 요 부분은 인제 데이터를 이제 획득하는 이제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인제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틸리티 함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굳이 사용하실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제 요 init 네트워크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인제 어 논의 드릴 예정이고 그 predict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거를 닷시그모이드, 닷시그모이드, 닷소프트맥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인제 소프트맥스는 처리를 안 해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 안 했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작업들을 수동으로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전파는 우리 신경망에서 이미 구현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여기 보시면 포문으로 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교재에서는 아직 배치 단위로 처리를 안 해 놨어요. 그래서 요 XS가 요렇게 인제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표본부터 요 S개를 이제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포문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이미 그 퍼셉트론 때부터 이 배치 단위로 처리를 애진작에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제 아규먼트 max를 이제 수행하는데 여기서 인제 P라고 한 게 인제 확률적인 자신감으로 했는데 이거는 일단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규먼트 max가 확률이 가장 높은 원소의 인덱스를 얻는다 한데 그 P가 그 제가 말씀드린 그 확률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요거 이 표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색인이라고 말해야지. 그죠? 인덱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요거를 인제 P라고 하면 이게 확률이라고 착각할 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죠. 근데 어 아니라고 얘기는 했으니까 뭐 그렇죠. 코드 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규먼트 max를 하면서 이제 축 방향을 1로 했는데 왜냐면 우리는 배치 단위로 인제 처리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점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제 교재를 인제 그 참조하시고 보실 때랑 이제 현재 코드가 이제 상당히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의도는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제 이게 우리의 인제 논의의 3 장의 논의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교재에서도 인제 그다음 장 이제 넘겨 보시면 이제 배치 처리를 이제 합니다. 계속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배치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반영을 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것은 그냥 배치라고 하는 것이 묶음, 다발이라고 하는 용어 정도? 그래서 기존에는 인제 이거는 xi 단위로 개별을 처리를 해 왔다면 여기 그림 3-27 번에서는 s를 예를 들어서 100 개로 해 가지고 s by 784 짜리의 xs를 이제 처리하는 배치 단위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는 건데 볼 필요가 없죠. 이미 했으니까. 그래서 인제 요 점은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3 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장에는 이제 신경망의 촌전파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저게 성능이 당연히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저런 구성이 정말로 이제 올바르냐라고 하는 것을 아직 답한 건 아니고, 따라서 궁극적으로 신경망 학습을 수행을 해 줘야 저게 저 구성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4 장의 신경망 학습으로 넘어갈 차례고, 요번 시간에 이제 이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의의 마무리는 내일 오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에는 5 차 역전파를 알아볼 겁니다. 5 차 역전파의 논의는 내일 오후 4 시간이면 충분하고요. 개념을 알아보는데 30 분, 구현하는데 2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진도에는 문제가 없다. 다시 한번 확인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잡설도 좀 줄일게요. 아시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내일 예고하겠습니다. 내일 점심시간 이후에 첫 번째 시간은 다른 특별한 논의를 주시지 않는 이상 제 잡설은 거의 없거나 이럴 것이다. 그래서 뭐 안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을 것이고, 거의 곧장 바로 진도로 돌아가겠다 예고를 드릴게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왜냐면 지금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같은 시간 내에 당연히 제가 그 요구에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점심시간 이후에도 잡설이 거의 없을 것이고 팟캐스트 모드가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미리 예고를 드리는 거는 시간 계획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잡설을 넣는 이유는 이 7시간이 너무 기니까 집중력 관리 등을 위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심 드시고 나서 이제 바로 하시는 게 조금 힘드실까 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잡설이 저는 더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준비된 진도는 딱 그 교재가 있고 코드가 있고 해설 녹음된 게 있고 슬라이드 있고 이러니까 딱 준비된 거고, 잡설은 이렇게 쫙 썰을 풀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그게 노력이 더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는 더 노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뭐 일부러 뭐 시간을 뭐 때우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근데 집중력 관리적 측면에서 뭐 우리는 이제 사람이니까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바로 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게 이제 좀 버퍼를 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런 게 길어지면 안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신경망 학습 이제 돌입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번 시간부터 논의 드리게 될 주요한 점이고, 요번 시간에는 이제 손실함수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손실함수에 대해서 잘 논의를 드리면 내일은 이제 경사하강을 수행하고 바로 이제 구현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란 무엇이고 학습이란 무엇인가, 그런 점들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의 출력은 입력과 학습 매개 변수의 함수입니다. 입력의 경우 신경망 외부에서 전달되는 값이기 때문에 신경망 내부에서는 입력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처럼 동작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는 학습 매개 변수입니다. 신경망의 학습 매개 변수는 각 계층의 가중치와 편향입니다.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은 구성된 신경망의 출력을 평가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값을 발생할수록 학습 매개 변수의 품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과 비교의 평가를 수행할 때는 단일 표본이 아닌 전체 표본과 비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일 표본에 대해서는 우연히 맞출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진 분류의 경우 어떤 단일 표본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무려 50%나 됩니다. 하지만 100개의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0.5의 100제곱입니다. 즉 여러 샘플에 대해 정답을 우연히 맞출 확률은
샘플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집니다. 각 표본에 대해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를 오류라고 한다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샘플에 대한 오류를 취합한 종합 오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오류는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에 가까운 예측을 할수록 손실은 낮아지고 낮은 손실은 높은 성능을 뜻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 결론적으로는 학습을 거듭할수록 손실이 낮아진다면 성공적으로 학습이 수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실의 최소값은 0입니다. 정답과 예측값이 완벽히 일치하는 경우 손실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을 학습시킨다는 것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학습 매개변수를 찾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수행되어야 기계학습입니다. 즉 사람이 찾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표기 정도 좀 소개해 드리고 정리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입력을 처리하는 임의의 함수로서 요 함수가 임의의 모형인 거죠. 이 모형이 퍼셉트론이 될 수도 있고 통계 모형이 될 수도 있고 확률 모형이 될 수도 있고 결정 트리일 수도 있고 그렇죠. 로지스틱 회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맥락에서는 대체로 이제 신경망이죠.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이나 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형이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 함수의 가설 공간 중에 어떤 표현이 특정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 입력을 처리해서 출력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퍼셉트론과 달라진 점은 잘 이해하시겠지만 이 매개 변수 자체가 여러 계층에 걸쳐서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의 매개 변수, 2층의 매개 변수 이렇게 있고 임의의 L층의 매개 변수 그 계층이 몇 개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임의의 계층들에서 각각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매개 변수의 집합을 대문자 번데기 세타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신경망의 이제 특수한 점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의 이제 집합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요 번데기 세타의 0 요게 초기 상태다라고 하겠습니다. 초기 상태는 지금처럼 성능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찍어서 맞추는 정도의 성능이죠. 그게 좋을 리가 없겠죠.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그러면 그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관련해서는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고 혹은 손실, 오류, 종합 오류가 이제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들의 이유로 인해서 기계 학습들은 이제 성능과는 별개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고 그것을 학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궁극적인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을 바로 학습의 지표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손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아유 굳이 왜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건 굉장히 좋은 방향이에요. 비판적인 어떤 사고죠. 근데 굳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이 들으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제시를 해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기 상태에서는 손실이 높은데 학습이 거듭될수록 어떤 이유에서든 매개 변수가 이제 갱신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요쪽이 이제 매개 변수의 축이다. 물론 이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매개 변수는 지금만 해도 수만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W1에 대해서만 이제 그린 거죠. 그죠? 임의의 W 뭐 K에 대해서만 이제 그린 거니까
원래는 이렇게 못 그립니다. 근데 개념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고 단수단을 표현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매개 변수가 갱신되어 나가는 과정이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퍼셉트론에서 성립을 했습니다. 그 실제로 구현도 해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손실이 낮아지면 어쨌든 오 잘한 거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했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이제 방향성이 이제 그거고 그거를 누가 하기를 바라냐면 당연히 기계가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논리적인 기계, 알고리즘이죠. 그죠? 이게 우리의 이제 목표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손실함수가 출력의 유형별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왜 어떤 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적절한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나서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이게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것이 있다. 그 이유는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뭐 준비를 해서 왔겠죠. 그러면은 그 이유를 알았다고 치면 그죠? 그거는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일 뿐이고 결국은 그래서 그 측정이 됐을 때 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학습은 손실 함수와 경사 하강 요 두 가지를 논의하면 신경망의 학습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까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함수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수를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하고 왜 그런 것이 올바른 형태인가 자체를 납득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거쳐서 다음과 같이 도달하게 될 텐데 하지만 그거를 이유를 납득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혼식 같은 거 하면 결혼식의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 결혼식 하기 전에 양가 상견례 하고 일단 그 전에 연애부터 해야 되고 그죠? 뭐 요새 뭐 그 예능 뭐 그 솔로들이나 뭐 그 돌싱들 나와 갖고 하는 뭐 그런 예능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아우 뭐 저러니까 결혼을 못 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올바른 딱 이게 절차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쳐가면 둘이가 인제 오 그렇게 분위기 좋아 이러면은 인제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둘이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가족들이 만나서 싸워. 그러면 힘들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차가 그 쉽지 않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인제 새로운 가족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고 그렇게 애써서 이루는데 애를 안 낳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애가 뭐 그냥 나오나요?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나 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는 우주의 신비잖아요. 그래서 그 저도 인제 그 꼬마가 있는데 그 지금이야 이렇게 막 건강하게 잘 자라서 고맙죠. 정말 고맙죠. 근데 임신했을 때 다 막 노심초사하잖아요. 이게 뭐 잘 될 건지 뭐 이런 노심초사를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과정이 다 올바라야 돼요. 그래 갖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듣고 막 잘 지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저도 이제 그 한참 돼 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래 "오 그랬었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부인이 물어봐 맞아, 맞아. 그랬었지." 이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이 다 올바라야 돼요. 근데 과정이 다 올바르고 나면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시그모이드를 우리가 데뷔시켰잖아요. 그래서 인제 시그모이드가 나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딴딴따란 하고 이게 그 막 그 과정에서 뭐 "집을 네가 하네. 내가 하네." 뭐 이런 얘기 뭐 다 해야 되겠죠. 그죠? 다 하고 "뿌릅." 소리가 났는데 이거 저거구나.
디스코드구나. 깜짝 놀랐네. 또 이제 모니터 연결이 또 바뀌었나 해서 시그모이드 뭐 이렇게 그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 뭐 이렇게 막 그 상견례에서 뭐 만나 갖고 뭐 부모님한테 선물을 뭐 누가 하니 마니 이런 것들 또 인제 뭐 애가 나올 때 어떻게 뭐 이거를 뭐 어떤 영양제를 먹니 안 먹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요 하나로 이제 귀결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애써서 인제 막 결혼을 했어. 그 집에 가면 "밥 줘." 이러는 거죠. "으이그."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절차들 자체가 다 쌓여 올라와 가지고 집에서 인제 막 코 파고 막 방구 끼고 양말 아무 때나 벗어 놓는 이런 "으이그." 하는 "저유." 이런 건데 그 상태가 쉽지 않다고요.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자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이제 잊어버리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도 그 벌써 시그모이드를 대비한 게 추억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손실하면서도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결혼식 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르지 않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다음의 상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보실 거고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간단한 공식들이 되겠지만 그거를 파고들고 납득하는 과정은 상당한 노력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때까지 인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미래 바로 이제 내일 오전 정도로 이제 생각되는 근미래 가면 학습이 이제 시작되겠죠. 구현을 했겠죠. 근데 구현을 하면은 매개 변수가 갱신이 되겠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갱신이 되면서 성능이 올라가길 기대하겠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걔네들도 이게 값들은 달라지는데 그 종류와 양태는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요게 내부에 있는 값 자체들은 달라지겠지만 입력의 개수와 출력의 개수라는 형태로 그 가중치의 형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개 변수형들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걔네들은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 같은 성능을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미래에 가서 가중치를 구워 왔어요. 근미래. 그렇다면 학습을 생략하고 그냥 가중치를 강제로 심어줘 버리면 학습의 효과가 나겠죠. 우리 가끔 그런 거 원하잖아요. '아 뱃살은 빼야 되겠고 어디 저기 지방 흡입할까?' 원래는 운동을 해 갖고 노력을 하고 막 식단 조절하고 해야 되잖아요. '지방 흡입을 해 할까?'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노력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그냥 이렇게 그냥 심어 줘 버리면요. 뇌에다가 뭐 이렇게 뭐 '칩 심을까?'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당연히 학습을 주제로 하는데 이미 학습된 효과를 내는 그런 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아까와 이제 비슷한 방식인데요. 그 요 데이터 폴더에 이 엠리스트 데이터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자동 완성이 됩니다, 경로. 근데 아까는 ND 어레이를 선택하셨는데 이번에는 weight라고 하는 그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같은 방식으로 read binary고요. 그리고 파일 객체를 이렇게 형성합니다. 파일이지만 파일 자체가 다르죠. 근데 이 방식 자체를 이제 피클로 제가 통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 매개 변수들이 여기 담겨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피클에서 이제 로드를 하고 파일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적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누구냐? 파람즈 보면은 리스트랍니다. 오 리스트야. 그럼 리스트에는 이제 원소들이 이제 담겨 있겠죠? 파람즈 몇 개 담겨 있냐? 3개 담겨 있게요. 왜? 3층이니까요. 그러면은 요 3층에는 각각 1층의 가중치를
제가 요런 식으로 담아 놨어요. 각 계층의 가중치를 W와 B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담아 놨거든요. 그래서 W 쉐입하고 B 쉐입하고 이제 확인해 보면 784, 50, 50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음 기학습된 가중치를 적재하는 거죠. 예. 다음과 같이 학습된 가중치 적재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인제 우리 모형에다가 강제로 심어 주면 돼요. 그러면 학습의 효과가 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폼으로 이제 도는 거죠. W1 하고 인제 B1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인제 얘네들이 그 각각 계층들이랑 이제 쌍을 맺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레이어 이렇게 하고, 그럼 인제 요 파람즈를 이제 돌고 그 모델의 레이어즈랑 쌍을 맞춰서 도는 거죠. 둘 다 3 개니까. 모델의 레이어즈도 3 개고 파람즈도 3 개니까 인제 쌍을 맞춰서 소진하듯이 돌겠죠. 그죠? 그러면 인제 일단은 다른 걸 해 주기 전에 요 W의 쉐입이 레이어의 인제 쉐입하고 같은지, 그죠? B의 쉐입이 레이어의 쉐입하고 같은지 요런 식으로 한번 돌아 주겠습니다. 그죠? 레이어 W의 쉐입이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설트에서는 그게 좋은 거죠. 이때 몇 번 해 보셨으니까 납득하시죠. 이미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제 각각의 계층들의 형상하고 적재한 가중치의 형상하고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어 간결하게 이제 제시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학습된 가중치를 적재하고, 요 다음은 그 가중치를 매개 변수라고 부를게요.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를 모형에 적용하기라는 정도로 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개 변수를 모형에 적용하면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훈련을 안 했는데, 내가 딥러닝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연봉 3억 받는 거잖아요. 좋죠. 너무 좋지. 그죠? 얘한테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 매개 변수 모형에 이제 적용하는 요런 부분을 인제 했고, 그렇다면은 아까 인제 우리가 아웃푸트를 모형에서 X 테스트를 이미 규정을 해 놨고 요렇게 인제 하면 여전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웃푸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예측을 이제 뽑아 볼게요. 그 예측을 아까와 이제 동일하게 numPy 아규먼트 max를 통해서 아웃푸트를 이제 처리하고, 요걸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인제 예측에서 처음 5 개를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 확인만 했지 할당 안 해 줬네요. 마음이 급해서. W에다가 이제 확인이 됐으면 그거를 적용을 해 줘야 되죠. "어? 왜 이러지?" 띠리리리리. 예, 연구했네요.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적용을 해 주시기 전에 지금처럼 그 제대로 된 것들이 적용이 될 건지 확인하는 절차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죠. 확인했다. 통과." 띠리리리리. 이렇게 인제 했고, 다음과 같이 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예측이 인제 72104로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인제 그 테스트 레이블즈와 인제 비교를 해 보면 참참참 그죠? 처음 5 개가 맞았거든요. 아까 인제 혹시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이제 요거의 인제 평균을 이제 10,000 개나 되니까는 이거를 일일이 살펴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요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거 귀찮으니까 프린트문 안 할게요. 그냥 분류 정확도 93.52%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죠. 그 아까는 그 찍어서 맞출 확률 10% 언저리에서 나오는 게 당연했고 지금은 제가 학습을 했다고 주장하는 매개 변수를 파일로부터 읽어 와서 모형에 적용을 해 줬죠. 그렇다면 학습의 효과가 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죠. 아까처럼 제가 저처럼 이제 연구처럼 하지 않는 이상요. 그래서 그 코드는 그냥 동일하죠. 그냥 엑스 테스트에 대해서 모형한테 넘겼는데 이제는 모형이 공부를 하네요. 그죠? 그래서 같은 입력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 시험 가기 전에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다르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이지만. "아 야 너 요번엔 공부 좀 했구나." 그러면 똑같은 사람도 딥러닝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겠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0.9352 이거는 완벽하게 동일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무작위성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드린 파일을 사용했고 데이터도 동일하고 모형의 구성도 동일하고 모든 게 결정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작위성에 건덕지가 없어요. 무조건 93.5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때까지 구현하신 것을 '아 이게 과연 제대로 됐을까?' 물론 뭐 저 그 성능이 안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하지만 '어딘가 잘못돼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의구심을 가지는 게 타당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 훈련이 됐다고 주장하는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는 0.9352와 같은 값이 나와 줘야 돼요. 그렇다면 위에서 구현한 것이 '올바르게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잘 되시면 엄지척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엄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학습을 구현한다면 이 모형이 94% 정도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인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찍어서 맞출 확률이 10,000 개를 찍어서 93%의 확률이 나온다? 이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점과 관련해서는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은 0이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왜냐면 어느 하나를 찍어서 맞출 확률은 10% 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행 자체를 10,000번을 했습니다. x가 s 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완벽하게 100점 맞을 확률이 10의 s승이죠. 근데 s가 1인 경우에는 이제 10%가 되는 건데 근데 s가 지금 0 1 보다 훨씬 큰 이제 만이에요. 그러면은 10의 만승이잖아요. 찍어서 모든 걸 다 맞출 확률은. 그건 사실상 0 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이 94%에 달하는 확률이 찍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S가 지금처럼 꽤 큰 경우에는 그 사실상 이거는 우연히 나올 수가 없는 확률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나올 수 없다면 그건 뭔가 유의미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우리가 태양계 행성의 표면 뭐 화성 표면 같은 걸 관찰했는데 그 화성 표면에 완벽한 원형의 이 표식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완벽한 정사각형이 있었어요, 화성 표면에.
다른 건 없어. 생명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완벽한 원이에요. 딱 재반 우리가 아무리 재봐도 이게 완벽한 원이야. 얘도 그 요 내 모서리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사각형이 완벽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외계인의 증거. 확실하지. 거의 확실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멸망했어도 예전에는 있었을 법한 외계인이 화성에 살았다. 혹은 화성에 방문했다. 왜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닌 이상 자연적으로 생길 리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야 뭐 그냥 뭐 하는 얘기고 제가 뭐 외계인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거 뭐 있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랑. 그죠? 당장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제 94%라고 하는 확률이 인제 시사하는 것이 이게 뭔가 유의미한 절차를 이제 거쳤고 그러한 구성이 유의미하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저자가 뭔가 제시를 했잖아요, 어떤 특정한 구성의 신경망을. 그러면 이런 구성 자체가 3 층인데다가 50 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특수한 수치죠. 그럼 인제 우리가 인제 궁금한 거는 '이거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유의미한 거죠. 최고인가 그거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상당한가 혹은 유의미한가라고 하는 그런 점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확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현재 구성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 봤을 때 우리가 학습을 잘 구현했다면 저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우리가 구현을 잘했는가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으로서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런 구성이 유의미하니까 우리는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 논의 드린 대로 이 논의는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내일 오전에 이제 마무리가 될 건데 크게는 딱 두 개입니다. 결국은 손실함수예요. 그리고 그 손실함수를 최적화하는 기법입니다. 그것은 경사하강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2023년 현재 시점에서도 요 딱 두 개입니다. 그거는 60년대 이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유지가 될 것이냐? 현재 딥러닝의 패러다임이 지속이 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변하는 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뉴턴의 고전력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현재 그 딥러닝은 이제 최신의 기술들과 하드웨어들이 적용이 되는데 그 이론의 큰 범주에서 보면은 1960 년대 이후의 패러다임의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산업계가 그 이론의 가치를 이제 빅데이터와 하드웨어의 발전을 통해서 재발견한 건데 그 약간 물리학이나 수학과 또 비슷한 거죠. 그 물리학이나 수학이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응용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이론의 유효성들을 입증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학 이론도 마찬가지죠. 그 상대성 이론이 먼저 선행을 했죠. 선행을 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는 게 우주 여행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 우주 여행은커녕 지구에서 여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리고 양자역학이 발전이 됐지만 우리 삶이랑 별로 상관없죠. 적어도 현재까지는. 근데
그 이론이 선행을 안 했으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논의는 불가능하겠죠. 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핵 발전 같은 것도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론이 먼저 선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응용이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이제 뒤따라오면서 그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기계학습도 똑같습니다. 이미 이론은 선행을 했어요. 선행했고 지금 그 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그러니까 낡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그래요. 시간적으로는 이미 1960 년대나 혹은 19 세기에 개발됐거나 혹은 17 세기에 개발된 걸 사용합니다. 미분 이런 건 17 세기에 개발이 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제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고 내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간단한 대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방금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패러다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의 기법들은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 유효하고 그것이 인제 유용하지 않게 되는 시점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을 사악한 것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을 깨는 거니까. 양립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직 서로 통일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양자의 세계와 또 인제 다른 세계가 지금 다르고 그렇잖아요. 이제 뉴턴의 고전역학은 인제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에는 충분히 유용하지만 어쨌든 그 패러다임은 인제 이미 이제 바뀐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인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훈 선생님께서 "오늘 진도 끝인가요?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죽겠는데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전 시간에 이제 같이 인제 살펴보고요. 오늘 진도 끝은 아닙니다. 그 지금 나머지 인제 내용을 통해서 인제 손실함수와 최적화 기법을 하나씩 이제 논의 드릴 차례입니다. 궁금하시다니까 당연히 인제 뭐 궁금하신 내용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손실함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출력 유형은 대체로 회귀와 분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력 유형에 따라 손실을 구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회귀에서는 평균 제곱 오차,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를 손실함수로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손실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회귀는 평균 제곱 오차의 변형이고 분류에서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로부터 파생된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문제와 출력에 따라 적합한 손실함수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학습의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 손실함수와 관련돼서는 이 손실함수 자체가 출력에 대응한다는 점을 납득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오늘 마감하고 싶은데 무슨 말인가면 이 손실함수라고 하는 것이 '신경망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점을 논의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손실함수뿐만 인제 이 신경망뿐만 아니라 이 손실함수라고 하는 것은 신경망이 존재하기 이전에 한참 전부터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인제 체험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마무리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인제 그 체험과 관련해서는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훨씬 더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 자체는 상당히 이제 깊이가 있고 그래서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이 전개가 되려면 1 시간 정도 필요합니다. 이 교차 엔트로피 오차는 보시다시피 자명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제가 그 정보 이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1 시간 정도의 이제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논의하기 쉬운, 그리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평균 제곱 오차입니다. 그 점은 그 선형 모형에서 예시 이미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형 모형은 끝났는데 왜 자꾸 돌아가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리가 무엇인가, 그 모형 자체의 원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출력의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형 회기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 손실이 회기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신경망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개 변수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형이 다른 것보다 더 나은지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도 학습의 목표는 정답에 가능한 가까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과 예측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을 정의해야 합니다. 선형 회기는 평균 제곱 오차를 활용합니다. 오차는 정답과 예측의 차이로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 표본별로 측정된 오차는 전체적으로 취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종합 오차를 구해야 합니다. 오차가 양수음수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취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절대값이 필요합니다. 미분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차를 제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종합 오차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본 개수로 정규화하기 위해 표본수로 나누어 주면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종합 오차는 종종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정의한 손실함수의 매개 변수에 대해 해를 구하면 최적의 매개 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형 회기라고 하는 것은 19세기에 개발된 모형이고 선형 모형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경망의 출력이 최종적으로 여러 계층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연속적인 값을 발생하도록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뉴런을 1개 사용하고 또 활성화 함수를 항등 함수로 쓰면 그냥 활성화를 안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신경망의 마지막 계층은 선형 회기와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은 그 일련의 은닉층들을 통해서 비선형 변환이 이루어져서 선형 회기를 수행하는 마지막 출력층에서 받는 모형 입력이 최 이제 처음에 최초의 입력하고는 달라진 형태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차이점이 되겠지만요, 그것을 선형 회기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연결해 주는가 아니면 임의의 은닉층들을 몇 층을 거쳐서 이게 변형이 됐는가는 얘 입장에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신경망에서도 일반적으로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선형 회기라고 하는 것에서 평균 제곱 오차를 이제 사용해 왔고, 그런 거는 19세기 이후로 그렇게 이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죠. 그래서 이 정답으로서 y를 우리는 이제 채택하고 있고요. 모형의 출력으로서 y에다가 모자를 씌웠죠. 그리고 이게 s개가 있을 수 있고 i는 1번부터 s번까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그리고 s개가 증가함으로 따라서 오류의 절대값 자체가 커지면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정교화하기 위해서 S개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너무나 자명한 얘기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익숙한 형태죠. 정답하고 예측값의 차이를 오류라고 계산하고 그거를 적절한 방식으로 취합해서 종합 오류를 한다.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손실함수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는 신경망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우리 이제 손실함수의 논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손실함수가 왜 분류에서는 적합하지 않은가 그런 점을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째서 다른 형태가 무엇이 적절한가 이런 걸 알아볼 거고, 그게 결정이 됐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최적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점으로 살펴보면서 내일 학습 알고리즘 오전 시간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출첵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광호 선생님께서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절대값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내일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내일 살펴보시는 과정 속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절대값, 절대 오차라는 게 있긴 있죠. 근데 그게 손실로는 잘 사용이 안 되는 편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